네,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100% 수령할 수 있는 소위 그 만기 연령이 내년부터 67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이제 1960년이나 그 이후에 출생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만기 연령이 67세로 상향 조정됩니다. 즉, 내년에 65세가 된다면 100% 연금 수령을 위해서는 2년 더 기다려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연방의회는 기대 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출생 연도에 따라서 소셜연금 만기 연령을 2개월씩 점진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지난 1983년에 통과시켰었죠. 그 40년 전 넘었습니다. 41년 전이었죠. 1983년에 통과시켜서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내년부터 100% 수령 기준 연령이 67세로 조정된 것입니다. 그동안 소셜연금 만기 연령은, 자, 예를 들어서 1958년생은 66세 8개월이 돼야 100% 수령이 가능했고요. 또 1959년생 같은 경우에는 66세 10개월이 돼야 100% 수령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2개월씩 늘려왔었습니다. 자, 현재 1957년생의 경우에는 만기 연령은 66세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더 있을수록 요게 뭐 65세에서 조금 가깝고, 나이가 이제 조금 더 젊을수록, 그러니까 1960년대 이후 탄생한 사람들은 2개월씩 계속 밀린 게 이제 67세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1960년 이후 된 사람들은 67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만기 100% 연금 수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기 연령대 수령액이 $1,000라고 예를 든다면요, 뭐 그 전에 받는다라면은 $275 정도 덜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한다면 이런 거죠. 67세가 되기 전에, 예를 들어서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62세부터는 받을 수 있잖아요. 액수가 좀 줄어들지만. 그럼 얼마나 줄어드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만기 때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1,000라고 가정하면, 요건 이제 가정입니다. $275 더 적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725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27.5% 적게 받는 것입니다. 한편 사회보장국은 내년 소셜연금 물가상승분을 2.5%로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최대 과세 소득 기준은 $16만 8,000에서 $17만 6,100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한 가지를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소셜연금을 좀 더 빠른 시점에 받는 것이 유리한지, 그러니까 뭐 62세 때 그냥 자격되면 바로 받을까? 액수는 적더라도 그렇게 받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퇴직 연령, 그러니까 Full Retirement Age라고 하죠. Full Retirement Age 67세, 그때 받는 것이 한 달 월 수령액이 좀 더 많으니까 그게 유리한지, 이것이 이제 늘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그런 부분인데, 고민거리인데, 이건 이제 분명히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개인의 재정 상황, 또 개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뭐 수명 예상,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적인 고려 사항들을 볼 것 같으면, 자, 첫 번째, 조기 수령 시에 그 감소된 월 수령액을 받는다라는 점인데, 자, 소셜연금을 67세보다 이른 시점에 받으면 월 수령액은 당연히 줄어들죠. 구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62세에 소셜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월 수령액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27.5% 감소합니다. 반대로 67세까지 기다리면 본인의 정상연금액 100%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늦출수록 더 높은 월 수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7세가 돼도 난 아직 안 받을래. 더 늦출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늦출 수 있냐고요? 네, 최대 70세까지 안 받고 늦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적인 현상이 발생하겠죠. 네,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월 수령액. 그렇게 그 늦추면, 연금 수령액을 미루면 매년 약 8%씩 연금액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67세에 안 받고 68세에 받으면 8% 더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69세에 받으면 또 그에 대해서 8%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최대 70세까지 더 늦춰서 월 수령액을 좀 더 많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67세 대신 70세까지 연기를 한다면, 그러면 얼마를 더 받느냐? 38이 24, 24%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67세가 아니라 62세부터 많이 받는다면 평균 27.5% 더 적게 받는데, 67세가 아니라 70세에 받으면 오히려 24%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00불이 아니라 1,240불. 예를 들면 그렇게. 자, 또 다른 고려사항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살 것인지 자신이 수명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걸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이라면 나는 좀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수명이 길다면 연금 수령을 늦추는 것이 당연히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짧은 수명이 예상된다면 반대로 조기 수령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고려사항은요, 현재의 재정 상황입니다. 만일 지금 즉시 소득이 당장 필요한 경우, 내가 뭐 별다른 돈벌이가 없어, 지금 당장 소득이 필요한 경우라면, 네, 62세에 뭐 한 270불, 뭐 300불 이상 좀 덜 받더라도, 뭐 지금 필요하니까 받는 게 유리하죠. 그렇게 조기 수령, 지금 현재 수익이 없으면 그런 경우가 당연히 유리하고, 이 경우에는 월 수령액이 조금 적더라도 당연히 일찍 받아야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원이 있어서 당장 생활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면 연금을 늦추어서 받는 것이, 그래서 이제 수령액을 최대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세금 문제와 또 현재 일을 하고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자, 만일 67세 이전에 받으려고 하는데 소득이 있다면 연금액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수령액은 일정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에 대해서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67세가 넘으면은 연금 받는 거 1000불이든 아니면 뭐 1800불이든 과세 대상은 아닌데 67세 이하에 내가 일을 하고 있다면 이 일을 해서 버는 돈과 이거를 합쳐서 거기에 대한 세금 부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을 해보면 언제 받는 것이 유리한가? 첫 번째, 조기 수령 67세 이전에는요, 소득이 필요하고 건강 상태가 좀 좋지 않거나 수명이 짧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될 때 조기 수령 좋습니다. 자, 두 번째, 67세 딱 그때 받는 것, 소위 정상퇴직 연령에 받는 것. 요거는 뭐 일반적으로 균형 있는 선택이라고 하죠. 대부분이 또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67세 이후에 수령하는 것. 수령 시점을 최대 70세까지 늦춰서 최대화해서 받는 것. 이거는 이제 건강 상태가 좋고 수명이 길 것으로 예상될 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판단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셜연금 수령 시점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르므로 재정 상황, 건강 상태, 수명 예상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참고로요. 67세, 그러니까 정상퇴직 연령이죠. Full Retirement Age, 67세 이후에 받는다라면, 그러니까 67세가 딱 돼서 뭐 늦추진 않더라도 그냥 67세 정상 연령대 내가 받겠다. 그렇게 된다면 그때 일을 해서 소득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 받는 소셜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과세나 감액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67세 이전에 조기 수령해서 받는 경우에는 일을 해서 소득이 있으면 액수가 감액될 수 있다.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타까운 사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상 다 만들어서 이제 영상을 막 다 업로드가 끝난 그 시점에서 속보로 제가 이걸 듣는 바람에 어제 영상에는 올리질 못했는데, 자, 성탄 연휴를 앞두고 위스콘신주의 한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죠. 자, 이런 가운데 그 총격을 가한 학생이 15세 소녀인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미 전역에 지금 충격이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어린 여자 어린이가, 뭐 어린이까지는 아니죠, 여학생. 현지 보도에 따르면 월요일 오전 11시쯤 그 위스콘신주의 주도 메디슨 시티에 있는 사립학교 어번던트 라이프 크리스천 스쿨이라는 학교에서 이 학교 학생 15살의 나탈리 럼나우가 교실에서 권총을 발사했습니다. 지역 경찰에 따르면 사만타라는 별명도 갖고 있는 이 학생은 이날 정시에 아침에 등교한 후에 약 3시간 뒤 여러 학년 학생이 모여있는 자율학습실에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총격으로 학생 1명과 교사 1명이 숨졌고요. 용의자인 럼나우도 이제 권총으로 자살을 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다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6명의 부상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상자가 많은 거예요. 학생 1명, 선생님 1명이 사망했고 또 총을 맞은 부상자만 해도 6명, 그 가운데 2명은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또 알려졌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먼저 911에 전화해서 신고한 것은 올해 8살의 이 학교,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8살짜리 그 어린 학생이 참 그래도 똑똑하죠. 그런데 이제 이 15살의 범인은 무엇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는지 그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CNN은 용의자 여학생이 사전에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있다.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었고 이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작성한 글이 있어서 경찰이 그 글을 획득을 해서 이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오늘 내일 사이에 범행 동기가 밝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성탄 연휴를 불과 한 주 앞두고 벌어진 이 비극은 참 미국에게 참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메디슨시 동부 외곽에 자리한 이 어번던트 라이프 크리스찬 스쿨은 전체 학생이 한 400명 정도에 불과한 소규모 사립학교입니다. 같은 학교 내에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있습니다. 12학년까지 다 있습니다. 그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다 있는 소위 K-12 학교인데 400명이니까 아주 작은 사립학교죠. 자, 그런데요, 이 미국 내 학교 총기 사건을 집계한 그 웹사이트를 보니까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미국 전역에서 발생한 교내 총기 사건은 총 323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1966년이 이 집계를 시작한 이후로 두 번째로 많은 교내 총기 사건이 바로 올해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제 총기 사건으로는 또 드물게 용의자가 여성이라는 점에서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여성도 아니죠. 올해 15살에 불과한 여학생이다라는 점은 더더욱이 충격을 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미국 내 전체 총기 난사 사건 가운데요, 여성이 저지르는 사건은 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15살짜리 여학생이 저지른 사건은 사실상 지금껏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이 경찰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자, 한국 가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지난해 한국인 100명 가운데 약 8명이 백내장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명 가운데 8명. 8%죠. 백내장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눈앞에 마치 그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사물이 그렇게 흐리게 보이는 그런 증상이 백내장입니다. 대표적인 안과 질환이죠.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내 34개 중요한 수술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수술은 백내장으로 수술 사례가 지난 한 해 동안 한국에서는 63만 8천 건에 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요 수술 199만 6천 건의 32%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백내장 수술 다음으로는 일반 척추 수술이 20만 7천 건으로 두 번째,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치핵 수술이죠. 이게 치질 수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치핵 수술 15만 2천 건이었습니다. 자, 한국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수술받는 건수가 3,768건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 중에서도 백내장 수술이 인구 10만 명당 1,204건으로 가장 많은 1위를 기록했습니다. 전체 수술 환자의 연령대는 60대가 39만 302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70대, 80대도 많을 것 같지만 그래도 수술을 받는 건 60대가 가장 많다라는 것입니다. 70, 80만 이렇게 넘어가면 그냥 웬만하면 수술하지 마시고 수술하고 후유증을 걱정하거나 그런 걸 하느니 그냥 이대로 좀 버텨가면서 살지 이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70, 80대 인구보다는 그래도 60대가 인구가 많으니까 또 수술을 받는 인구의 확률적 비율도 많죠. 그래서 이제 60대 수술 받는 비율이 가장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국과 일본의 수도권을 연결하는 인천국제공항과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 간의 노선이 올해 전 세계적으로 항공로에서 세 번째로 붐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영국 항공 데이터 분석업체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세계 정기 왕복 항공로에서 좌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상위 10개 노선을 공개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세계 최다 1위는 680만 석을 수송한 홍콩과 대만 타이페이 간의 노선이었습니다. 도시 대 도시, 홍콩과 타이페이 1위 680만 석. 그리고 이어서 2위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제다라는 도시와 이집트의 카이로 도시를 오가는 547만 석을 수송을 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위가 인천과 나리타 간의 노선이었습니다. 수송액 좌석수는 540만 석. 자, 이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나기 시작한 지난해보다도 30% 더 또 늘어난 그런 숫자입니다. 자, 인천과 나리타 간이 3위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인천과 또 오사카 간의 오사카는 간사이 국제공항. 자, 인천과 오사카의 간사이 국제공항 간의 노선도 498만 명을 옮겨서 5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3위와 5위가 다 한국과 일본의 이제 도시 간의 이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천을 기준으로 해서 나리타와 간사이 두 개 도시를 다 합하면 총 좌석 수는요, 무려
1,000만 석을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압도적인 1위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도시 대 도시가 아니라 국가와 국가 단위의 이송으로 따진다면 한국과 일본 간의 왕래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집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한국인들 참 일본 관광 좋아하죠. 소위 그 애증관계라고 할까요? 미워하면서도 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호기심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 한국인들이 왜 그렇게 일본 관광을 많이 하는지를 좀 알아보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뭐 첫째는 뭐 지리적인 문제에 가깝다는 거, 두 번째 문화적으로는 거, 다르지만 뭐 그렇게 뭐 이렇게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져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서 느낄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와, 이럴 수도 있구나라는 충격, 그런 것까지는 아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경제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지리적인 접근성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일본은 한국에서 아주 가깝잖아요. 뭐 1시간 반, 2시간이면 뭐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이 편리한 여행지다라는 것입니다. 비행기로는 뭐 1시간 반, 2시간이면 도쿄, 오사카, 심지어는 뭐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로 다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저가 항공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항공료도 매우 저렴해졌습니다. 또 배를 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규슈 등 이 가까운 지역으로 배 타고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짧은 연휴에도 부담 없이 갔다 올 수 있다는 그런 지리적인 요건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다양한 관광지와 경험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문화적인 그런 거죠. 도시와 자연. 예를 들면 이제 도쿄, 오사카 같은 현대적인 대도시도 느낄 수 있고요. 또 조금만 가면 후지산 또는 다른 곳에는 홋카이도 같은 자연 관광지가 이제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것이 또 일본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또 대표적인 게 이제 온천 문화. 일본 특유의 그 전통 온천, 뭐 잘 아시는 대로 백부, 뭐 유후인, 하코네 등등의 이제 온천 등은 이 한국인들에게 아주 큰 인기죠. 그리고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일본의 음식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한국 음식 좋아하지만 또 한국 사람들은 일본 음식 또 역시 좋아하죠. 라멘, 일본 가면 라면이 아니라 라멘이죠. 그리고 초밥, 그리고 이제 소고기, 이걸 규카츠 알아? 규카츠. 규가 이제 소고기잖아요. 이제 까츠는 뭐 돈가스 할 때 그 까츠, 이제 규카츠, 소고기 가스. 뭐 맛있죠, 맛있죠. 다양한 먹거리는 일본 여행의 핵심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절별 특색도 뺄 수 없는 매력입니다. 봄에 가면 벚꽃, 그리고 가을에는 단풍. 물론 한국도 있습니다만은 살짝 종류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온천, 그리고 일본은 또 이제 한국보다는 또 스키 이런 게 더 발달돼 있고 그래서 그런 온천 여행, 스키 여행 등 사계절마다 다 다른 매력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합리적인 비용. 요거는 요새 일본의 엔화가 막 떨어졌고, 한국의 원화가 조금 강세를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네, 일본은 이제 물가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엔화는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적인 비용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건 미국에서 가도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점심 먹으려고 하면 우리가 웬만한 미국 식당 가도 점심 때 뭐 15불 이하 없죠. 한 점심 먹으려도 한 20불 정도는 줘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한인타운에서 설렁탕 하나 먹어도 20불이에요. LA, 뭐 뉴욕은 더 비싸고. 설렁탕 하나 먹어도 20불인데 일본 갔다 오신 분들 최근에 뭐 올해나 작년에 최근에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드리면 일본에 가서 그저 점심시간 때 그 직장인들 먹는 도시락, 벤또 뭐 이런 거 먹으면 미국 달러로 확인해 보니까 한 뭐 9불? 10불이 채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거기 무슨 뭐 택스가 있어요. 그 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 없이 갔다 올 수 있느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감성적인 매력 포인트가 플러스 알파입니다. 일본의 그 정갈하고 조용한 여행지 분위기는 한국인들의 감성과 잘 맞아떨어지죠. 우리 한국인들 지저분한 데 가기 싫어하잖아요, 이제는. 일본 가면 얼마나 깔끔해요. 이제 그런 게 잘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전통적인 료칸 체험, 또 고즈넉한 사찰과 정원, 그리고 도시의 네온 사진까지 다양한 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가깝게 한두 시간 만에 가지만 좀 많은 그런 그 색다른 걸 경험할 수 있는, 좋죠. 한마디로 종합해보면 한국인들이 일본 관광을 선호하는 이유는 가깝다, 편리하다, 또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뭐 쇼핑, 뭐 일본의 물가 싸니까, 그리고 먹거리, 온천,
자연 경관 등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요소들이 이제 많이 있어서 연령대와 취향을 가리지 않고 많은 한국 사람들이 꾸준히 일본 관광을 사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엔화 약세가 더해져서 일본 여행이 더 부담 없이 인기 있는 선택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지금 진심으로 발벗고 나섰습니다. 중국이 그 자국 내 무비자 환승 체류 기간, 중국에 관광 가려고 간 게 아닌데 다른 곳을 가기 위해서 중국에 잠깐 그 트랜스퍼 하기 위해서 환승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트랜스퍼 할 때 잠깐 그 중국 공항에 내렸을 때 밖에 나와서 관광하라고 이 환승 체류 기간을 열흘까지 연장해 줬습니다. 지금은 3일인데 열흘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자, 이 조치에 따라서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러시아, 브라질 등 뭐 전 세계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54개국 여권 소지자, 그러니까 미국 독수리 여권 소지자도 가능하고 한국 여권 소지자 가능합니다. 54개국 여권 소지자들은 중국에서 다른 나라로 경유할 때 비자 없이 그 중국 내 도시 60개 도시 다 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개 도시라는 건 중국은 이제 그 한국으로 말하면 무슨 도 하는 걸 이제 무슨 성이라고 하잖아요. 60개 성의 각 주요 공항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대 240시간, 즉 열흘까지 머물 수 있다고 합니다. 환승을 목적으로 열흘간 체류하면서 갈 수 있는 곳은 24개 성입니다. 이제 공항은 60개 주요 공항, 그리고 성은 24개 성. 아유, 중국의 24개 성이면 그 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웬만한 것은 다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입국한 성에서 다른 성으로의 소위 성간 이동도 가능합니다. 중국 당국은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치는 발표 즉시 발효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됐으니까 이미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한편 지난달 중국은 뭐 아시다시피 내년 12월 31일까지 한국을 포함해서 딱 9개 나라의 여권 소지자에게 뭘 하나 적용시켰죠? 네, 무비자 입국 기간 연장시켰습니다. 요거는 무비자로 관광할 수 있는 건 15일에서 30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무비자로 중국 그냥 가서 중국 이 비자 받으려면 불편하죠. 저도 언젠가 전에 그 중국 친구들하고 이제 한국 방문 도중에 중국 가보자 막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비자 받아야 된다 그래서 좀 불편했고 시간도 걸렸고 얼마를 냈더라 그 당시에 한 7, 80불 냈던 것 같아요. 뭐 그랬는데 이제 무비자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미국 다 15일에서 30일까지 무비자로 관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트랜스퍼 환승 체류할 때는 최장 열흘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페이스북의 모 회사 메타가 자사의 그 스마트 안경에 새로운 기능을 대거 추가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요, 구글하고 협력해서 새로운 이 확장 가상현실, 그냥 가상현실은 VR이라고 하는데 이보다 더 많은 기능이 있는 소위 확장 가상현실은 XR이라고 합니다. 자, 삼성이 구글하고 손잡고 이 XR 기기 출시를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메타가 맞불을 놓은 겁니다. 자, 구글이 참가함으로써 이 시장을 좀 지키려고 하는 그 메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메타가 먼저 이 발걸음을 디딘 분야가 이건데 구글이 들어오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거기다가 삼성까지 같이 구글하고 협력을 해서 올라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메타가 기능을 추가해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 기업 간의 그 XR 시장 경쟁이 아주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자, 메타가 이번에 추가시킨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인공지능 비디오 분석 기능입니다. 이건 뭐냐?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사용자가 이제 이 스마트 안경을 쓰면 그 스마트 안경을 쓴 채 무언가를 바라보면 그 이제 무언가 움직이는 그런 거나 또는 무슨 영상이나 이런 걸 바라보면 그 바라보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 안경의 그 AI 기능이 그 바로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야? 또 내가 있는 무슨 영화 영상이 나오는데 이 영화 제목이 뭐지? 그럼 스마트 안경을 끼고 하면 다 대답해 줍니다. 또 뭐 어떤 그 스포츠 영상 같은 걸 보면 내가 지금 축구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게 어저께 있었던 경기야, 1년 전에 있었던 경기야, 월드컵이야, 아시안 게임이야. 그걸 다 답변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 안경이 다 대답합니다. 또 다른 기능은요, 실시간 언어 통역입니다. 저는 이거는 아주 정말 인류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기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시간 언어 통역.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메타의 그 스마트 안경
레이벤 메타. 그 레이벤 안경 유명하잖아요. 거기하고 이제 합작해서 만드는 건 그 안경을 만드는 건 레이벤. 그리고 또 그런 모양.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AI 기술은 메타. 그래서 소위 메타가 만드는 스마트 안경 이름은 레이벤 메타입니다. 그 안경을 쓰고 뭐 예를 들어 한국말로 말하면 원하는 언어를 실시간으로 통역해 줍니다. 또 상대방의 언어도 실시간으로 통역해 줍니다. 저 사람도 안경 썼어. 나도 그 스마트 안경 썼어. 똑같이. 근데 저 사람이 막 영어로 해. 아이 못 알아듣겠어. 한국말로 해줘. 탁 치면 한국말로 나한테 들리는 겁니다. 실시간 통역은요, 그 메타 레이벤에 내장되어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요. 또 휴대폰을 통해서 연동시키면 휴대폰을 통해서 텍스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막 시끄럽게 나오는 게 좀 다른 사람들한테 좀 미안한 그런 그 상황이라면 그 스피커로 안 나오고 내 핸드폰으로 이렇게 탁 글로 문구로 텍스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는 지난 그 메타 커넥트 행사에서 본인이 이 기능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 안경을 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국에서 영어 공부할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 안경 하나만 다 쓰면 전 세계 막 언어 다 되는데 뭐 굳이 한국에서 막 10년씩 영어 공부해봐야 미국 오니까 되지도 않더구만. 네, 그러니까 한국에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면서 참 옛날 바벨탑 생각도 났습니다. 언어가 그때 바뀌었다라고 하는데 미국에 이민 와서 영어가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또는 내가 프랑스 관광 가서 프랑스 그 사람들 또 자기네 말로 안 하면 못 알아듣는 척 한다면서요. 뭐 영어로 하면 지들도 영어 다 하면서 못 알아듣는 척 한다면서요. 왜? 네가 우리 프랑스가 좋아서 관광을 왔으면 프랑스 간단한 말쯤은 배워갖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다면서요. 이 안경 쓰면 내가 한국말로 해도 그 사람 프랑스 말로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런 스마트 안경 하나만 쓰고 있으면 전 세계 어느 나라 언어로 서로 다른 말로 대화를 하더라도 다 알아듣는 그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눈앞에 왔습니다. 인류가 서로 다른 언어 때문에 갈라졌던, 기억하시죠? 이 바벨탑.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바벨탑의 저주라는 말도 하곤 하는데 그 바벨탑의 저주라는 것은 또 이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스마트 안경을 쓰고 실시간 통역을 통해서 국경도 언어도 뛰어넘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그런 세상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바벨탑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 것처럼 더 이상 말이, 언어가 벽이 되지 않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술이 만든 이 소통의 기적, 새로운 바벨탑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기술이 만든 이 어떤 언어도 다 통해버릴 수 있는 이 기적, 이것은 과거 그 바벨탑의 저주가 아니라 저는 새로운 바벨탑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이 바벨탑은 언어의 분열이 아닌 소통과 이해의 상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 시대가 그런데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흥미로운 소식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저도 기분이 좋네요. 자, 오늘 영상 마칩니다. 달이 떨리기 전에 세계 일주. 아프리카 두바이 관광은 아주가 아주 잘합니다. 차원이 다른 시그니처 귀족 여행 아프리카 투어. 환상의 두바이의 레이더빔과 분수쇼, 에어컨이 나오는 차량으로 모시는 빅5 사파리 투어. 초특급 사파리 라지 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행운, 희망, 평화를 상징하는 쌍무지개가 뜨는 빅토리아 폭포. 아주 투어가 당신을 귀족으로 모시겠습니다. 40주년 기념 확장 이전 특별 프로모션. 아주 좋은 아주 관광.